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의 초반부에서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이며 창조론 비평가인 마이클 루즈와의 1992년 남감리교 대학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비록 무명의 젊은 과학 철학자였지만 마이어 박사는 루즈 같은 진화론자들의 논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해인 1992년 나는 저명한 영국 과학 철학자인 마이클 루즈가 쓴 논문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루즈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옹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6천년과 1만 년 사이에 거의 현재의 형태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개념의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한 최대 적수로서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다. 1981년 맥린대 아칸소주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대리한 창조론의 반대자들은 아칸소주를 상대로 공립학교 과학 시간에 교사들에게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요구한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루즈는 ACLU를 위하여 아칸소주 법을 반대하는 증언을 하였다. 아칸소 증언에서 루즈는 창조과학이 틀렸다고 단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것은 정의상 과학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요소로 된 과학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루즈에 의하면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하며 2. 자연 법칙을 인용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3. 경험적 세계에 대비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4. 결론에 있어서 잠정적이어야 하고 5. 반증 가능하여야 한다. 그는 이러한 분류 기준이 과학을 사이비 과학, 형이상학, 종교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창조과학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11년이 지난 이제 루즈는 그 당시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집된 학술회의에서 지적 설계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 학자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나는 내 분야의 그런 저명한 인물을 비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다소 위압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대학 도서관의 팩스로 미리 전송되어 온 루즈의 발표문을 읽었을 때 나의 걱정은 사라졌다. 루즈는 내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반박한 바 있었던 과학의 개념에 근거하여 분류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주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루즈는 이때 역사과학의 방법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나의 연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적 설계가 역사과학 이론에 훌륭한 예시를 제공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의 과학 정의, 아칸소 재판에서 그가 주장하였던 정의를 생각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루즈는 이런 과학에 대한 정의를 창조론을 비과학적 또는 사이비 과학적 아이디어라고 단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1992년 이제 그는 그의 정의 요소 중 하나, 즉 그의 분류 기준 중 하나를 지적 설계는 과학이론으로서 역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다. 철학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논증은 주어진 주장의 긍정적 논증을 패배시키거나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박 논리라고 불린다. 루즈 교수를 상대로 할 때 나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그러한 반박 논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지적 설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적 주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논증들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본장에서 나는 지적 설계의 과학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실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가장 보편적인 분류적 주장 중에 몇 가지에 대하여 대응하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들이 왜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자들이 기대했던 작용을 하지 못하는지, 즉 왜 그것들은 지적 설계가 경쟁자인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이거나 덜 과학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며 왜 그것들은 지적 설계가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적 설계는 과학인가는 본장의 주제로 그대로 남지만 이제 그 논의의 맥락이 옮겨진다. 그 문제를 이성의 법정에서의 재판으로 생각해보자. 18장에서 나는 지적설계의 과학적 지위를 찬성하는 첫 번째 주장을 여러가지 과학에 대한 정의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과학의 방법에 대한 연구로부터 이끌어낸 정의에 호소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여러가지 반박 논리들, 특히 지적설계는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주장들로부터 지적설계를 변호하려고 한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중부 펜실베니아로 돌아가서 지적설계에 반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2005년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존지 판사가 사용한 비장의 카드, 추론하건대 궁극적인 반박 논리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분류적 주장에 대한 내 생각이 시작된 곳인 1992년으로 돌아가서 남감리교 대학 캠퍼스의 학술회의에서 저명한 루즈 교수를 만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적 설계와 자연 법칙에 의한 설명. 그 학술회의에서 루즈는 지적 설계에 반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분류적 주장을 하였다. 그는 과학은 물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간섭하거나 기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은 온전한 규칙성 또는 온전한 법칙에 대한 서약으로 특징지어지므로 과학 이론은 자연 법칙에 의거하여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적 설계는 생물학적 형태와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 법칙이 아닌 사건, 즉 설계 주체의 의식적인 활동을 원용하므로 루즈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루즈는 또한 지적 존재는 일반적으로 간섭이 없었다면 물체의 정상적인 작동에 간섭하기 때문에 만약 지적 설계자가 생명의 역사의 과정에서 작용했었다면 그런 작용은 필연적으로 자연 법칙을 위반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루즈에게는 지적 설계자의 활동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법칙이 아닌 그러한 활동을 상정하는 것은 과학적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나는 설계 지성의 활동이 당연히 자연 법칙을 위배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인간 행위자는 정보가 풍부한 구조를 설계하고 기타 물체의 정상적인 작동에 간섭한다. 그렇게 할 때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칙의 작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내가 자석 칠판에 자석 글자를 바이올로지 락스라고 쓰려고 배열하였을 때 나는 사물이 형태가 나타나는 방식을 바꾼 것이지만 전작이 법칙을 변경하거나 위반하지는 않은 것이다. 행위자가 활동을 할 때 그것은 현존하는 자연 법칙의 체계 안에서 자연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새로운 사건을 개시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루즈의 핵심 분류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그 기준이 지적 설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처럼 다윈주의 및 화학 진화 그리고 많은 다른 과학적 이론에도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자연 법칙은 흔히 자연현상을 기술하지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은 무엇이 만류인력을 일으키는지를 기술은 하여도 설명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루즈의 두 번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뉴턴의 인력 법칙이 자연 법칙에 의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비과학적임을 시사하게 된다. 나는 또한 많은 역사과학 이론이 자연 법칙에 의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보여주었다. 그 대신 그 이론은 현재 관찰 가능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 또는 사건의 패턴을 상정한다. 역사적 이론은 법칙이 아니라 주로 사건이나 원인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역사 지질학자가 무엇이 히말라야 산맥의 비상한 높이를 야기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산맥 형성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기에는 존재하였던 특수한 사건이나 요소를 사용할 것이다. 모든 산맥 형성 사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기술하는 물리법칙을 아는 것은 다른 산맥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러한 높이로 솟아오르게 한 것인지를 설명하려면 지질학자가 일반적인 법칙을 인용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독특한 과거의 일련의 사건 또는 조건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화론은 흔히 그 설명에서 과거의 사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알렉산드르 오파린의 화학 진화론은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건, 시나리오를 상정하지만 일반적 법칙은 상정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의 사건들이나 역사적 시나리오는 자연법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 더욱이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종종 법칙으로 공식화되기도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과학자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이 경쟁적인 역사적 시나리오들과 설명들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많은 역사과학 이론은 법칙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법칙은 기껏해야 역사과학 이론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 대신 사건들이 주된 설명의 역할을 한다. 루즈에 대한 나의 대답으로 지적 설계론은 다른 역사과학 이론과 같은 형태의 과학적 설명의 예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적 설계는 생명의 기원과 세포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칙보다는 과거의 사건, 비록 그것이 정신적 사건이지만 다른 역사과학 이론에서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즉 정보는 의식적인 활동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생긴다는 설계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정보의 보존이라는 법칙도 지적 원인을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돕는다.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은 과거의 원인적 사건, 즉 설계 지성의 행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법칙, 비생물학적인 맥락에서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언제나 지적인 원천으로부터 야기된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사건이 문제의 증거를 설명한다. 비록 법칙은 이론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거의 사건 또는 사건들이 생물학적 정보의 궁극적 기원에 관하여 설명한다. 법칙보다는 주로 과거의 사건을 원형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을 포함한 다른 역사과학 이론이 과학으로서 고려되는 것을 부적격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같은 논리에 의하여 지적 설계론도 부적격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도 집단 유전학, 즉 현대 다윈주의 이론의 설명적 골격의 부분인 집단 유전학의 토론에서 루즈 자신은 현대 진화론자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만일 법칙이 다른 역사적 이론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역할만 할 뿐이라고 한다면 지적 설계론에 있어서 법칙이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 왜 부적절한 것인가? 역으로 법칙보다는 과거의 사건을 원용하는 것이 지적 설계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되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이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역시 비과학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루즈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핵심 기준은 두 가지 유형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지위를 차별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양이론 모두 루즈의 정의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자신의 논문에 관한 내 비판에 대한 루즈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강단에서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때 그는 내가 어떻게 나의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호기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강연 후에 사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는 그가 상냥하고 친절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선의로 진로 계획에 대한 충고를 해주었으며 케임브리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우리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는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적 주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자신의 의구심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몹시 놀라게 하였다. 실패한 반박 논리. 루즈 교수와의 토론에 고무되어 나는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반론 제기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할 때 나는 급진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다. 지적 설계를 역사과학 이론으로서 분류하는데 많은 합당한 관리에 따른다 해도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설계를 비과학적이라고 정의할 만큼 합당한, 즉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루즈가 알칸소주 재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리적 기준을 원용한다. 마이클 루즈와의 대화 이래 나는 수없이 그러한 주장을 보아왔다.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학적 이론으로서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1. 그것은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원용하며 2. 그것은 검증할 수 없고 3. 그것은 자연법칙을 인용하여 설명하지 않으며 4. 그것은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5. 반증 가능하지 않으며 6. 그것은 메커니즘을 언급하지 않고 7. 그것은 잠정적이지 않다. 내가 이러한 주장을 연구하였을 때 나는 신기한 패턴을 발견하였다. 변함없이 비판자들이 자신들의 정의상의 기준, 즉 관찰 가능성, 검증 가능성 또는 자연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등과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기준들은 설계가설을 과학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없는 진화 과정을 원용하고 있는 그 이론의 주된 라이벌들, 다른 역사과학 이론들도 부적격하게 했다. 역으로 나는 이러한 정의적 기준이 보다 완화하여 적용된다면 아마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탐구의 특수한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기준은 지적 설계의 다양한 라이벌 이론의 과학적 진정성을 확립해 줄 뿐만 아니라 설계 가설의 과학적 지위도 역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분류적 기준이 지적 설계와 그 경쟁자들의 과학적 지위를 구별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과학을 너무 좁게 정의하여 양 이론 형태를 모두 부적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과학을 너무 넓게 정의하여 지적 설계 또는 그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당초의 근거를 없어지게 하였다. 만일 한쪽 이론이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른 편 이론도 그래야 한다. 만일 한쪽 이론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라이벌 관계의 이론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 기준이 공평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지적 설계와 유물론적 경쟁 이론은 다양한 분류적 기준 또는 방법론적 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나중에 나는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용어지만 경합 이론들이 다양한 분류적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의 비교를 묘사하는 방법론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러한 동등성과 또 유물론적 진화론이 이미 과학적인 것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지적 설계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반박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반박 논리들이 지적 설계에 대하여 항상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왜 그런 논리가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 나는 지적 설계에 대하여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분류적 주장을 더 검토하려고 한다. 나는 여기서 내가 발견한 동등성을 모두 망라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을 써야 할 정도이고 과학 철학자들만이 즐겁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함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지적 설계를 반박하는 기타 다른 분류적 주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본서와 본 주석의 참고 서적에 관한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